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건국과 메이지 유신이 의외로 닮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방영하는 나의 나라도 그렇고 최근 들어 여말선초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전, 육룡의 나르샤 등이 있고 영화로도 순수의 시대가 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막부말기와 메이지 유신까지의 시대를 다룬 드라마들이 잔뜩 나왔는데 류마전, 아쯔히메, 세고돈, 야외의 벚꽃 등이 있습니다. 아마 양 국가에서 이 시대극들이 인기를 끈 이유로는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역동성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선의 건국과 메이주신의 역사를 보면서 둘이 많이 닮았다고 느낀 적이 있어 이를 주제 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두 시대 사이에 500년이란 시간차가 존재하고 역사라는 것이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비교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희로애락, 애호욕, 칠면체라고 하면 여러 삶의 인생이 응축된 역사는 그 사람 수만큼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공통점이라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공통점은 변둘의 인물들이 변형의 추진체였다는 특징입니다. 조선의 경우 이성계는 여진족이라는 학설도 있을 정도로 동북면에 세력 기반을 둔 토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의 설치 이후로 고려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타지였습니다. 1356년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공민왕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고려로 편입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완전히 고려의 변두리에 속해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드파워의 축인 이성계와 더불어 조선 건국에 있어 소프트파워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도전 역시 변두리 출신입니다. 동북면이라는 지역적 변두리는 아니지만 신분상 변두리였습니다. 모계가 노비 출신인 천출이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애초에 떳떳했으면 이런 논란이 생길 리가 없으니 분명 신분상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계에 진출해도 실패하고 유배를 가기도 한 그야말로 전국을 방랑하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의 추진체는 사츠마 번이라는 외딴 벽지였습니다. 애초에 사츠마 번은 도쿠가 가문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들이었고 제도적으로도 다른 번들과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사무라이 유풍이 강하게 남아있어 외성제라는 특이한 행정제도를 운영했는데 영지를 잘게 세분화하여 번주가 거처하는 내성과 대비하여 외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 개의 외성이 하나씩 갖춰진 일촌일성이라는 독특한 지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무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외성을 통해 형촌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조직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번들의 무사 비율이 5%일 때 사츠마는 30%라는 상이한 인구 구조를 보여줍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요 인물인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 널려있는 하급 무사들 중 하나였으니 이들은 말 그대로 변두리의 변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변두리가 사회 변혁의 추진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시대 내의 패러다임 속 변화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데 다른 시대로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때는 변두리가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르시카 섬의 나폴레옹, 오스트리아 시골 출신 히틀러, 러시아 소수민족 피가 섞인 레닌, 하층민 출신 풍신수길 등이 있고 또한 대동강 이남을 처음으로 통일한 신라도 변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역사를 크게 바꾸는 주체로 변두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 변두리가 추진력을 갖게 해준 근본 힘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중앙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비주류 주변부의 위치가 열등의식을 높이고 이것이 신분 상승 욕구, 공명심, 더 나아가 권력욕, 야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두리라는 위치이기에 가능한 구심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심력이 이런 열등감과 결부되면서 더 증폭되고 결국 기존 사회 및 기득 권력을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힘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두리가 바꾼 역사는 그 파괴력으로 인해 단순한 사회 개혁을 뛰어넘어 새 시대의 개벽이라 할 정도의 혁명에 가까운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과 메이지 유신의 두 번째 공통점이 이 변두리가 바꾼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문명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그전 시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건국 이전 한국의 국가들은 유불선을 중심축으로 한 문명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고려 때도 국가 행사로 신라의 팔관회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화랑이랑 비슷한 성격의 설랑이란 존재도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제천 행사도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조선은 중화 문명을 롤모델로 삼고 거기에 버금가는 신문명을 만들기 위해 기존 문화들을 뜯어 고칩니다. 우선적으로 정치 문화가 쇄신됩니다. 변혁의 핵심은 정치의 윤리화입니다. 기존 고려 정치는 요즘 우리식대로 말하면 밀실 정치와 비선 실세가 판을 쳤었습니다. 당시 제도상으로는 국왕이 정치에 있어 독단, 독선, 횡포, 권력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조선은 정치를 윤리화시킵니다. 윤리는 다시 말하면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즉 국왕이 정치 독점으로 폭정에 빠지지 못하게 예방책을 미리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왕 1인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언간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왕의 정치 독점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정치를 공론화시킵니다. 기존 고려에서는 국정 운영은 개경 귀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살원이라 하여 전국 선비들의 의견도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제도화시킵니다. 조선시대 만인소 등 소가 많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배제됐다는 흠이 있으나 오늘날 여론 정치와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또한 국왕 권력의 원천을 하늘에서 찾습니다. 하늘이 추상적이긴 하나 인간의 본성, 양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왕의 자리는 하늘이 유덕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덕함이 없다면 국왕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혁명적 발상입니다. 또한 하늘이 국왕의 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생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민본주의로 성숙해 나갑니다. 또 다른 조선의 정치혁신의 특징은 과거제의 고착화입니다. 과거제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제도인데 실력주의의 배양입니다. 골품제를 대표적으로 고대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온 고귀한 피를 가진 집단이라는 귀족들이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왕족도 정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정치 문화 변화는 분명히 진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곧 신문명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조선이 보여준 정치 혁신의 모습은 르네상스 이후에나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변화를 통해 자라난 민본주의 덕분에 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창제가 가능했고 현대 우리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조선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 건국자들은 그들의 이상적 문명국의 실현을 위해 사람들의 생활 문화도 뜯어 고칩니다. 정치 문화를 윤리화했듯이 그 윤리화된 정치 구조 속 인적 구성원들의 삶 역시 윤리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윤리는 욕망의 통제 장치입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욕망을 통제합니다. 교화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대규모 그리고 장기적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남성은 충절, 여성은 정절, 그리고 양쪽 모두 효행이 인생의 목표로 일관화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학교, 흥을 정치인, 특히 지방관의 의무사항으로 못 박아 전국의 서원, 서당, 향교가 즐비하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인간상으로 교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인간 개조는 기존 문화의 대대적인 변형, 변질, 소멸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구한 전통 중 사라진 대표적인 예가 남자들의 귀걸이 문화입니다. 신체의 훼손은 효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며 국가에서 없애버립니다. 메이지 유신의 경우도 개벽이라 볼 정도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왕을 구심점으로 공전하는 정치 및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유럽 문명에 많은 영감을 얻고 롤 모델로 삼습니다. 흔히 일왕과 관련하여 천황, 만세일기 이런 용어들이 연관되는데 사실 이 시기 보편 용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왕은 전통적으로 천황이란 말보다는 그 인물이 거처하는 전각 이름으로 불러졌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일반 호칭은 주상님 혹은 천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돈만 내면 즉위식도 볼 수 있고 궁궐 안에 쉽게 들어가 볼 수도 있는 토속신이나 다름없던 존재였는데 메이지 정부는 그리스도, 부처 등 거물급 신과 비견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국가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없는 일본에서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황실뿐이라고 말한 일화에서 당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에 있어서도 조선과 비슷하게 독점 권력을 분권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혁을 줍니다. 사츠마 번이 주도적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특권적 위치를 희석화하고 국정 운영은 다른 번들과의 공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의 정치를 실현시킵니다. 즉 제후 회의를 통한 정치 체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쿠가와 가문의 우월적 지위를 격화시키기 위해 일왕의 존재를 승격시킨 것입니다. 일왕 앞에서는 도쿠가와도 다른 번들과 대등하고 다를 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공론 정치의 흐름은 이후 유럽 문명의 영향을 받아 중의원과 귀족원을 양축으로 하는 정당 정치 체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일본인들의 생활문화 역시 조선과 똑같이 교화라는 미명하에 인간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추진체 역할을 한 것이 전국에 설치된 소학교였습니다. 정부는 소학교를 통해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국민들을 양성합니다. 충량한 신민으로 인생의 목표를 일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럽인들이 그리스도에서 인생 목표와 삶의 이유를 찾는 것처럼 그 대상만 일본 현실에 맞게 일왕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를 일본인들의 일상적 종교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유럽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듯이 그 틀만 가져와 일본에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즉 일본 고유의 다신교 신앙이었던 신도를 유럽의 그리스도 문화로 윤곽을 만들고 재정비하여 근대 종교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같으면서도 종교 같지 않는 사이비 신앙이 탄생합니다. 신도는 일종의 일왕 숭배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전 일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도는 그렇게 비중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불교의 사이드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불교의 사회적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일본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는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유럽 문명과의 합의를 통해 일본인들을 그들 말대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서구 백인과 같은 인간으로 개조시켜 나갑니다. 결국 타라 입구라는 말이 대변하듯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이든 일본이든 새로운 문명의 시작은 기존 문명의 파괴가 수반되었는데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파괴의 대상은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불교였습니다. 특히 파괴 이유도 양국이 비슷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켜 나약하게 만든다는 혹세 무민의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척, 배제성의 이면에는 이전 시대를 통해 강력해진 불교의 힘을 약체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종교는 세속 권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종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란이 헌법이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테러라는 극단적 형태의 정치 운동이 양산되는 것과 비슷하게 종교 기관이 곧 정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메이지의 건국자들은 미친 듯이 때려 부숩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그 당시 파괴 운동을 패불회석이라고 명명하여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선의 경우 파기운동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초기 거의 7년 동안만 반짝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파괴 속에서 실용성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주 향교에 가보면 이 건물이 사찰 대웅전 기단을 재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방 간의 선정비로 고려 고승의 탑비를 재사용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불교 사찰 정각들을 소학교로 전용해서 사용하였고 사찰 해체 과정에서 나온 석자재, 금부치들을 서양식 돌다리나 서양식 건물을 짓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으로 조선 건국과 메이지 유신 모두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 핵심 인물들을 보면 이성계는 살아생전 자식들이 서로 사륙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정도전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후 조선인들은 정도전보다는 정몽주를 높게 평가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기득 권력을 깨부신 정도전을 괜히 높여놨다가 제2의 정도전이 나타나 본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보다는 충절의 대명사 정몽주를 선택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사이고 다카모리는 세인한 전쟁을 일으켰다 실패하여 자결하고 오쿠보 도시미치도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사츠마번 자체도 조슈번한테 전국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신문명 역시 끝이 안 좋습니다. 조선의 경우 초반에는 정치 외교에 있어 실리 실용도 많이 따졌고 정도전은 요동 정벌로 계획했을 만큼 중화 문명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족들만의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민왕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에 맞춰 쌍성 총관부, 동령부, 더 나아가 요동을 정벌했듯 정도전과 이성계도 위화도 회군 때와 달리 승산 확률이 높아졌다 보고 요동 정벌 계획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성계의 푸른색 공룡포라는 신종의 개념도 조선이 갖는 자주성의 표현이었고 건국 초에는 황제의 전용물인 용 모양 손잡이의 국세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종 이후로는 더 이상 정치 외교에 있어 국익을 위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성리학 이념에 의한 이상주의가 현실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하들은 자기네 나라 국왕보다 중국 황제를 우선시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쪽에 더 귀속감을 갖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앞에서 정치의 윤리화 얘기하면서 국왕 권력의 원천을 하늘에서 찾는 개념이 생겼다고 말했었는데 이 하늘이 천자인 중국 황제에 연결되는 바람에 사대주의가 더 거세집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인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국 역사는 모르고 중국 역사만 아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임난 당시 파병나온 명나라 장수한테 너네 고구려 좀 배우라고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결국 나라의 방향 설정과 국가의 정체성을 중화 문명과의 합일로 잡는 바람에 시대가 흐를수록 모화사상 사대주의가 심화되고 명나라 몰락 이후에는 조선이 곧 중화라는 소중화 사상이 대두되면서 나라가 말 그대로 안으로 쪼그라듭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우물만 파고 들어갑니다. 이 나라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달릴 것은 오직 사람, 특히 그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력, 창조력 뿐인데 조선은 나라 자체가 사고를 경직화시켜 버리는 구조였으니 결국 또 한 번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자멸해 버립니다. 이번에는 조선 국간의 변두리가 아닌 전통적인 중화 문명 세계의 변두리였던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메이지 일본 역시 건국의 방향 설정을 잘못하여 패망합니다. 일왕의 존재를 드높이는 황희선창이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런 목적은 팔갱일후라는 온 천하가 한 가족, 즉 일왕을 가부장으로 두는 새로운 문명권에 편입시키려는 침략 전쟁으로 구체화됩니다. 결국 그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팽창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터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은 안으로 쪼그라들어 자멸하고 일본은 밖으로 팽창하다 자멸해 버립니다. 양쪽 모두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하였으나 끝은 최악의 저질적인 결과를 낳아버린 용두삼의 역사라는 것도 또 한 가지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